시민 안전, 질서 확립.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든다. 어두운 밤길, 도심 속 범죄. 시민들에게 환한 빛이 되어주는 그 이름, 경찰. 경찰 공무원 2016년 지원자 6만 명. 경쟁률 42대 1. 이 모든 역경을 뚫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민중의 지팡이가 될 준비는 되셨나요? 잡정보센터에서 준비한 공무원 특집 1호봉의 탄생, 경찰 공무원 편. 그 첫 번째 기적이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정보의 모든 것 다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네, 요즘 대학생들 중에 83%가요. 네. 공무원 시험을 생각하고 있다고, 준비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공무원 시험 보더라도 필요한 게 이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 또 대학생들 주머니 사정이 가볍기 때문에 상당히 준비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예. 네, 학교 생활과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면서 하기가 참 쉽지 않아서 이 그렇습니다. 선뜻 시작조차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잡정보센터가 3주간의 프로젝트로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죠. 네. 공무원 특집 1호봉의 탄생. 방송 보신 분들 뭐 이틀차 방송 나갔지만 참 반응이 좋았습니다. 잘 보고 있다. 기다리던 방송이었다. 좋은 반응들이 많았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구직자분들을 위해 저희가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주는 갈수록 경쟁률이 치열해지고 있는 경찰 공무원 특집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은 경찰 공무원 시험의 선택 과목인 경찰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건데요. 네. 오늘도 정말 대단한 분을 저희가 모셨죠. 이분 모시느라고 저희가 굉장히 네. 공을 들였고 작가님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아마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름 석장만 들어도 깜짝 놀라실 분일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떤 분이신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영상으로 짧게 좀 보긴 했지만 눈빛이 매우 강렬하십니다. 제 옆에 앉아 계신데요. 아무튼 진짜 봐도 놀라울 그 경력인데 제가 잠깐만 소개해드리자면 국립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하셨고요. 미국 캔자스 주립대 행정학 석사, 동국대 경찰 행정학 박사, 그리고 FBI 위기협상과 심리상담가, 경찰청 대테러센터 운영반장 등등 아직까지 한 10개 더 있는데요.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야말로 경찰학의 살아있는 전설, 레전드십니다. 윌비스의 황세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출제위원을 역임하셨고요. 또 면접위원이시기도 하고요. 정말 이 시험을 준비하는 준비생들이 꼭 한번 만나고 싶은, 네. 만나봐야 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도 출연을 요청해드렸는데요. 네. 내일도 좀 나오실 좋은 거죠? 나오실 거죠? 내일도. 출연료 주시니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경찰교육원에서도 저희가 그 현직으로 16년 교수 생활을 하셨고요. 채용 시험도 이제 위원직을 맡고 계시니까 저희가 오늘 내일 교수님께 거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네. 예. 기대에 부응해야 될 텐데. 예. 네. 네, 그렇다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네네. 취업 준비생들의 멘토, 면접 컨설팅계 스타 강사시죠. 네. 임송아 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임송아입니다. 터치스크린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에게 경찰 공무원 시험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시생들이 실제로 느끼는 경찰 공무원 시험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막 다 이해를 하거나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절차를 아예 그냥 이게 판례랑 다르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외워야 되니까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 절차를 따라가다 보면 한 곳에서 틀리게 되면 이게 전체가 무너지게 되니까 그런 암기 자체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워낙 많은 절차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서로 외우다 보면 헷갈리기도 하고. 네, 공무원 특집 1호봉의 탄생 함께 하고 계십니다.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공시생들의 어떤 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어렵다. 하지만 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경찰학 개론이라는 과목인데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교수님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경찰학계로는 이제 크게 총론하고 강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네. 그 학생들이 아까 이제 어렵다고 말을 많이 한 것이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이런 것들은 하나의 과목이거든요. 예, 예. 근데 경찰학계로는 이제 총론에 한 뭐 경찰 이념, 역사, 행정학, 법학, 그다음에 뭐 관리학 뭐 이런 여러 과목이 들어와 있고 강론에 가면 교통, 수사, 외사, 정보 보안 뭐 한 이런 7가지 과목이라서 총 10몇 가지 과목이 하나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총론은 뭐 철학, 이념, 임무, 윤리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조금 실무와는 관련이 떨어진 거 아닌가요? 이제 직접적인 관련은 좀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철학이 없으면 버티기가 힘든 직업이에요. 그 일선에서 주치자들 그리고 강도들, 범인들, 난동부린 사람 만나서 막 어떤 사람 욕도 하고 침도 뱉고 얼마 전에 보면 그 홍대 여성이 경찰관한테 주먹도 날리고 뭐 이런 현장에서 내가 이걸 꼭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 그런 의식이 없으면 버티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관련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다기보다는 그 생활을 그 바탕이 되는 버틸 수 예. 있는 근간이 되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강론 파트를 보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생활안전, 수사, 경비, 교통, 그야말로 뭐 이제 듣기만 해도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직접적으로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선생님한테 미적분 너무 어려워요. 이거 나가서 써먹나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냥 해 뭐 이렇게 하신 적이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것이 일상생활에 와서는 많이 안 쓰이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하지만 네. 저희가 경찰학계로는 경찰관이 되시려고 하는 분들은 다 써먹는 거예요. 정보, 교통, 외사 결국엔 이거 다 하시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무하고 직접 관련이 실전에 있죠.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네, 뭐 예. 총론, 강론 모두 이 단순히 필기 시험용이 아니라 정말 경찰이 되어서도 꼭 필요한 것들이라서 모두들 예. 열심히 공부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왠지 평균 점수도 높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점수가 합격권인가요? 평균 점수가 경찰학이 꼭 높다고 할 수는 없고요. 네. 이제 그 작년까지 그 전경제도가 폐지되면서 예, 예. 한 16,000명 정도를 경찰관을 증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뽑는 인원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트라인이 약간 내려갔는데 그게 2016년 1차부터 이제 다시 옛날로 환원이 됐어요. 그래서 뽑는 인원이 많이 줄어서 커트라인도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딱히 얼마를 맞아야 된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한 85점 이상은 맞아줘야 어느 정도 이제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문제가 20문제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저 한국사는 저기 20개 중에 2개 틀리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학계로는 85점이니까 3개까지는 된다는 거니까. 아니 뭐 능력만 조금 더 어려운 되면 겁니까? 100점 맞으면 좋죠. 능력만 되면. 한국사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더 난이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더 어려울까요? 이제 그 개인의 성향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역사를 되게 어려워해요. 예,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영어를 되게 어려워하고.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형법, 형사법 점수는 좀 나오는데 네. 또 하다가 안 해도 나오거든요. 근데 경찰학은 하다가 놓으면 아예 바로 좀 떨어지는 떨어지는군요. 예, 그런 데서 어려움을 많이 겪죠. 꾸준히 준비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90점 맞았는데 그것만 믿고 공부 안 하다가 이번에 뭐 70점 맞을 수도 있고. 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선택 과목으로 경찰학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세무사가 되려면 네. 세무학개론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되죠. 되죠. 알아야 되겠죠. 아나운서 되려면 국어 알아야 되나요? 몰라야 되나요? 그런 저는 가장 잘 모르지만 알아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되려는 사람이 경찰학을 모르고 경찰관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고 조만간 다시 이제 필수 과목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예. 근데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생각해봐도 경찰 된다는데 경찰학 개론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 오히려 선택인 게 더 좀 더 특이한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 정부 때 이제 국어, 국사, 수학 뭐 이런 고졸자들 취업을 예, 예. 활성화하기 위해서 음. 그런 걸 넣다 보니까 이제 좀 개편하면서 조정이 됐었는데 네. 다시 조정이 될 것 같은 그렇군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임소왕 사님께서 그렇다면 필기 시험뿐만 아니라 면접까지 생각한다면 반드시 준비할 과목, 이 과목 경찰학 개론 어떤 과목인지 어떤 시험인지 좀 살펴주시죠. 네. 네, 경찰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까지 가기 위해 아주 필수적인 과목 중 하나, 바로 경찰학 개론일 텐데요.
경찰학개론 과연 어떤 문제들이 실제로 출제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016년 1차 시험에서 실제로 나왔던 문제를 그대로 복원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경찰관의 직무집행법상 경찰 장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보기를 보시면요. 1번, 경찰관은 직무 수행 중 경찰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해 끼칠 수 있는 경찰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에 사용해야 한다. 2번,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 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 검사 결과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3번,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는 경찰 장구에 해당한다. 4번,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네, 정말 읽기도 힘들고 풀기도 힘든 문제일 텐데 굉장히 이제 드라마나 뭐 이런 데서 경찰관들이 나왔던 뭐 장면들을 상상하시면서 머리가 복잡해지실 텐데요. 과연 어떤 것이 정답일지 다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네. 그 지금 임송아 강사가 얘기했지만 읽기도 힘드네요. 예, 정말 보기도 너무 길고 말하다가 다시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좀 그 내용을 봤더니만 1번은 맞는 얘기 같아요. 경찰 장비 사용해야 될 테고 안전교육 검사도 필요할 테고 맞는 말 같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법률 쪽이어서 뭐 소관 상임이라든지 대통령령 이런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3번 같은 경우는 경찰 장구다. 이것도 이제 경찰 장구가 또 뭐 맞는지 안 맞는지 트릭이 있을 것 같고 4번은 제가 볼 때는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경찰 장구가 좀 문제네요. 그렇죠? 예. 네, 경찰 장구가 이게 어떤 겁니까? 뭘까요? 지금 경찰학을 공부 안 하고 이 정도로 걸러내신다는 거 대단하시네요. 그렇습니까? 예. 그 옛날에 공부해 보셨나요? 공무원 준비 같은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아, 아나운서 예. 준비했습니다. 그냥 하시는 분 아니시죠? 아니 지금 방송용 전혀 멘트 아니시죠? 방송용 멘트고요. 전혀 공부 안 해보신 분이 이 정도 걸러낸다는 거 대단하십니다. 네. 예, 역시 영민하시네요. 네. 지금 이제 우리 리포터께서도 읽다가 되게 숨차시잖아요. 예. 네. 옛날에는 문제가 단답형이 많았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는 지문이 길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단순 암기 가지고는 참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네. 제대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경찰 장구라는 게 그런데, 어떤 건가요? 저희가 이 네, 장구란 말 경찰 장비에는 네. 경찰 장구, 분사기, 무기, 기타 장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장구, 장비, 장비에는 예. 장구, 무기, 분사기, 기타 장비. 그러니까 장비에 그렇구나. 장구가 포함되어 종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장구 같은 거는 이제 무기는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네. 뭐 무기는 총이라든가 총도 막 이런 그렇고, 거 예. 살상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이제 장구는 경찰봉 수갑, 그러니까 가벼운 것들, 아하. 위해를 큰 위해를 끼치지 않는 것들이 장구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예. 3번도 맞네요. 3번도 맞는 거고. 예, 이제 이제 정답이 뭡니까? 뭡니까? 4번도 맞는 거고. 4번도 맞는 거고요. 이런 장구를 사용할 때는 요건이 있어요. 현행범이라든가 사용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근거에 해당하는 범죄라야만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군요. 이제 2번에 얘기도 거의 맞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려운 건데 할 수 있다라고 하여야 한다라는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안정성 검사를 해야 되는데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다라고 재량행위로 규정을 해놓으면 우리 아나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지 뭐 불편한데 안 시키죠. 그분 맨날 불러가지고 하면 뭐 이렇게 콩나라 판나라 이게 그렇죠. 말이 많을 거 아닙니까? 예. 뭐가 잘못됐다 시비 걸릴 것 같으니까 만약에 재량행위로 규정하면 안 부를 겁니다 실무자들이 예. 가급적. 예. 그래서 이거는 귀속행위로 규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시켜야 한다. 시킬 수 있다가 아니고 시켜야 시켜야 선택이 아니고 한다. 의무다. 이거 경찰에서 정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이건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요. 틀릴 수 있는 네, 거죠. 어거지로 외우면 나중에 엄청 헷갈리고요. 지금처럼 따져봐야 됩니다. 내가 실무자라면 현직에 갔을 때 이 규정이 어떻게 작용될 건가. 이제 그런 걸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급하게 풀거나 그러면
참여시킬 못 수 찾죠. 시켜야 이건 뭐 틀리겠네요, 그렇죠? 네, 엄청 헷갈립니다. 네. 뭐 어제 경찰 한국사도 정말 만만치 않았는데 그렇죠. 이것도 만만치 오늘 않네요. 이 경찰학개론이 더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는 더 어려운 것 공부는 안 맞는 같습니다. 걸로. 네. 아니, 그래도- 하시면 금방 하죠. 네, 교수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여기까지 나와주셨으니까 네. 이 경찰학개론 점수 올릴 수 있는 비법 알려주실 거죠? 지금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예. 예. 그 일단 지금 이제 문제 우리가 샘플로 하나 풀어봤다시피 지문이 네. 길어졌어요. 그리고 다 맞는 워딩 같은데 한두 개만 바꿔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단수 남기는 필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막 두 문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딸딸딸 암기만 한 친구들은 이런 거 딱 맞으면 이제 허걱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어거지로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시험이라는 게 다 똑같아서 자꾸 이제 반복하다 보면 숙달이 되고 이런 미스를 줄일 수 있긴 하지만 이해 없이 이제 단순 방법만 계속 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충분히 이해를 하면 억지로 외우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제 고득점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해하는 게 집중력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냥 뭐 외우는 활자를 보고 외우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해야 되니까 집중력을 좀 기르시는데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10여 개 과목이 모아진 거니까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출제 비중이 높은 파트가 있을 법한데 예, 예. 굳이 이제 경찰학개론에서 이런 파트가 중점적으로 좀 많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습니다. 그동안 나온 문제를 제가 다 찍어봤거든요, 네네. 하나하나. 그래서 경찰학개론에서 나올 수 있는 꼭지가 한 300개 정도 됩니다. 300개요. 예, 300개 정도 엄청 되는데 많네요. 예. 그 중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것들은 한 130~40여 개 예.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한 반 정도네요, 빈출, 그렇죠? 예. 예. 인출 정도이 되는데 그 중에서 또 가장 많이 나는 게 총론 파트는 경찰 법학, 예. 법학, 강론 파트는 생활안전 생활안전. 파트에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전에 보신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예, 예. 가장 이제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제가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총론에서는 경찰 법학 그리고 강론에서는 생활안전 파트를 중점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 염두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세부적으로 보면 경찰 법학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네, 그러니까 경지법 위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생활안전에는 범죄학과 가정폭력, 성폭력, 뭐 아동학대 위주로 출제가 많이 된다고 하니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기출문제 풀어본 게 경지법과 관련된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참여시켜야 된다, 예. 참여시킬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법 과목 시험이라서 그런지 이게 뭐 정말 토시 하나까지 다 외워야 한다고 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어렵기도 어렵지만 이게 예. 법 관련되면 일단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법학을 학생들이 좀 많이 재미없어 하는데 형법, 형소법은 그나마 이제 판례가 있어서 그렇죠. 좀 재밌는 파트가 있는데 예. 경찰학은 이제 여러 개를 모아놓다 보니까 좀 수박 겉핥기식으로 규정들만 많이 암기해야 되는 아까 인터뷰할 때 보면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재미없어하고 지루해하는 뭐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경찰 법학 파트에 가면 뭐 임용이라든가 승진, 징계, 휴가 뭐 이런 그 경찰을 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법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나열하고 있는데 재미를 느끼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가 사람 이거를- 차이인 거예요, 교수님. 아 사람 차이가 아니고요. 해봤냐 안 해봤냐의 차이 같아요. 이거를 이제 저는 경찰관 임용돼서 승진도 해보고 뭐 징계 절차도 밟아보고 뭐 휴가도 가봤다가 뭐 병가도 가봤다, 공가도 가봤다가 거기 있는 것들을 다 해봤잖아요. 그 책에는 단순히 규정만 나와 있는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있어요. 비하인드 스토리. 네, 그래서 뭐 임용에 이렇게 규정돼 있지만 실제는 그러지 않은 또 뭐 징계는 이렇게 한다고 결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승진 뭐 시험 승진 있고 뭐 심사 승진이 있는데 뭐 책에는 간단한 내용만 쓰여 있거든요. 시험에 몇 프로 뭐 승진시킨다 어쩐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내용들을 알고 들어보면 네.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학생들 중에서는 교수님 같은 분을 만나면 다행이지만 그런 분을 못 만나면은 재미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글쎄, 근데 제가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사실 그 대학 교수하다가 왜 이 학원가에 뛰어들었냐 네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데 제일 중요합니다. 예. 제가 어떤 이유입니까? 보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그 현직 강사분들 중에 경찰 해보신 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이게 현직 필드에서 직접 몸소 체험한 분이 거의 없다. 많이 없더라고요. 대부분은 그냥 이제 고시 공부하다가 이렇게 하시는 강사분들이라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학생들한테 너무 이렇게 암기 위주로 두 문자 따서 이렇게 이거 외워라고 하니까 그렇구나. 그거는 아니지 않나 싶어서. 네. 여러분께서는 그 지금
이 교수님과 우리 이 황세현 교수님과 함께 하시면 경찰의 어떤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공부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는 걸 확인하고 계십니다. 네, 자, 재미있는 에피소드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좀 소개해 주세요. 현직에 있을 때요? 네. 아니면 현직에 있을 때. 현직에- 지금 얘기하셨던 그런 어떤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어떤 경험담이랄까? 그런 것들요? 이게 방송용으로 좀 부적합할 것 같은 생각도 적당히 드는데 조절을 하셔갖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지금 예상 질문이 아니라서 당황스럽네요. 근데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 굉장히 많은데 네. 이제 징계위원회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 네. 들어가 보면 별의별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여경들, 여자분들이 이제 경찰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옛날에 민원실 같은 데 주로 있었는데 지금은 수사 파트에도 막 배치가 돼요. 예. 형사 파트에도 배치가 되고. 근데 이제 그 유혹의 손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유혹의 손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피의자들이 왔다가 젊은 여경이 이런 일 하기 힘들지 않냐고 고생한다고 언제 식사나 한번 같이 하자 막 계속된 유혹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거절을 하는데 어떤 여경이 이렇게 피의자가 1피의자부터 6피의자까지 있어요. 1피의자는 주범이라 거의 기소가 될 것 같고 6피의자는 기소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죄책이 별로 없는. 그래서 이제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번 만났는데 네. 이 만남이 이제 너무 깊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네. 이거는 제가 방송으로 하기는 좀 부족해요. 일단 제가 뭐 뒤쪽에서 좀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그런 예. 사연들, 예, 예. 그러니까 책에 나타나지 않은 사연들이 굉장히 많아서 현지에 가면 특히 여자분들이 네. 이제 조심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경찰 법학은 지루하지만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기출 문제 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송아 강사님께서 문제 주시죠. 네, 이번에도 역시 2016년 실제 기출문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화면을 띄워지는 문제를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역시나 굉장히 어렵고 딱딱합니다. 네, 이번 문제 역시 보시면요. 국가공무원법에 관한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보기를 한번 보면요. 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는 문제인데요. 1번, 공무원은 노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포함된다. 2번,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해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번,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4번,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네,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어떤 것이 정답일지 헷갈리실 텐데요. 네, 이번 문제 공무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함께 한번 풀어보실까요? 네. 문제를 좀 풀어보죠. 이게 1번이 이제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회 일을 위한 어떤 그 집단 행위를 해서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공무원 노조 있잖아요. 네. 그거는 합법적인 거니까 1번이 답이 아닌가요? 답이 아닌 거 아닌가요? 그렇죠. 1번이 답인가요? 뭐가 맞습니까? 원래 지금 공무원 노조는 사실은 그동안 합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요. 네네네. 지금도 이제 그 활동이 전면적으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원래는 안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규정상에는 집단 행동을 할 수 없도록. 근데 이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시청에 네. 가면 이제 무슨 청소를 하신다든가 뭐 이렇게 단순 노무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제외가 되거든요. 아하. 이게 포함된다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예. 그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는 게 이제 그런 뭐 단순 노무를 얘기하는 거라신 거죠? 그렇죠. 이제 단순 노무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좀 집단 행동을 해도 정부가 돌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예를 들어 뭐 경찰은 또 절대 집단 행동이 안 되는데, 예를 네네. 들어 뭐 경찰청의 기획부서에 근무하신 분들이 파업을 했어요. 아하. 그러면 대한민국이 안 돌아갈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거기 청소하시는 분들이 파업했어요. 그래도 돌아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단순 노무 하시는 분들은 예외로 해주는 건데, 네. 이 경찰학에 보면 이렇게 포함된다, 제외된다, 또 네. 요거를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그 되게 다른 워딩은 다 맞게 맞는데 해놓고 한 글자만 바꿔놔가지고 미세한 것만 바꿔서. 그렇네요. 되게 그래서, 디테일을 잘 잡는 친구들한테 좀 유리한 그 시험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자, 계속해서 기출문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해가 가니까 좀 막 풀고 싶어진 생각이 드는데. 자, 다음 것도 한번 보죠. 임소원 선생님 해주시죠. 네, 이번 문제는 2013년에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자료와 함께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한번 먼저 보기를 읽어보면요.
전통적 경찰 활동에서 주로 경찰력에 의존해왔던 범죄 예방과 범죄 진압이 한계에 이르고 범죄는 더욱 다양화, 지능화, 흉폭화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은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물리적 환경의 설계 또는 재설계를 통해 범죄 기회를 차단하고자 하는 범죄 예방 기법이다. 이번 문제는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기법 셉티드를 설명하고 그 기본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럼 보기를 한번 보시면요. 1번 자연적 감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시 가시권을 최대로 확보하고 외부 침입에 대한 감시 기능을 확대하여 진행한다. 2번 영역성의 약화.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제거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감소시킴으로써 사적 공간에 대한 관리권을 약화한다. 3번 자연적 접근 통제.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한다. 4번 활동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설계 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 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 굉장히 복잡하고 지문도 긴데요. 과연 이 중에서 정답은 무엇일까요? 예, 이게 이 문제를 1분 내에 푼다고 했는데 읽는 데만 제가 볼 때 한 3분 걸릴 것 같고 이거 되게 머리 쓰다 보면 한 1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교수님, 예. 이 문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이건 완전 이해죠. 이제 근데 그 셉테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나운서분들 들어보셨나요? 셉테는 안 네.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어요? 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제가 설명을 못 하겠는데 한번 예, 들어본 적이 상식선에서. 네. 처음 들어봤어요. 예. 이제 원어로는 그 크라임 프리벤션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에요. 예. 그러니까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이라는 건데 전통적으로 이제 범죄는 경찰관, 사람이 막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그게 환경 설계,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이제 셉테드입니다. 네, 이게 답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다 말이 다 그럴싸해가지고. 말은 맞는 말 같은데 네. 이번 영역성의 약화가 틀렸습니다. 영역성을 약화시키면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쉽게 범죄할 수 있습니다. 몇 해 전에 학교에서 열린 행정을 한다고 하면서 담장을 다 허무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녁 때 그 동네 이제 불량 소년들 와가지고 막 담배 피고 술 먹고 불 피고 그랬군요. 학교 운동장이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펜스, 옛날처럼 이렇게 벽돌벽은 아니지만 안이 보이는 그런 펜스를 치고 나서 그런 일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역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침범하는 이거 범죄는 완전히 쉽게 범죄 반대의 말인 거네요. 반대의 그렇죠? 말인 거죠. 예, 틀린 말이고 네. 영역성을 강화해야 되는 거고 또 사적 그렇지. 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해서 주민들의 어떤 책임 의식이나 소유 의식을 좀 증가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건 좀 반대말이었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뭐 아까도 셉티드 관련해서 화면으로 사진이 나갔었는데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문제로 봤을 때는 좀 어렵게 느껴졌는데 이렇게 화면으로 그러니까요. 사진을 보면서 이제 현장에 많이 보니까 이해가- 적용하고 있죠. 네. 셉테드를 적용한 안전도시 이런 것들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 네. 저희가 마지막 기출 문제 풀어봐야 될 텐데요. 계속해서 임성환 강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경찰학개론 드디어 마지막 문제에 다다랐습니다. 이번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인데요. 실제 실무를 중심으로 하는 만큼 더 공감이 많이 가실 것 같습니다. 2012년 기출문제고요.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황이 주어져 있는데요. 서울중앙경찰청 중앙지구대 소속 갑경사와 을순경은 112 순찰 근무 중 관내에서 술에 취한 남편이 집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는데요. 현장에 도착한 갑경사와 을순경이 취한 조치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보면요. 1번, 아내를 보호하기 위하여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2번, 남편의 폭력 행위를 제지하고 아내와 분리하여 수사를 개시하였다. 3번, 아내의 요청에 따라 관내에 있는 보호시설로 인도하였다. 4번, 조사한 결과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인정되어 남편에 대하여 직접 법원에 접근 금지 조치를 청구하였다. 네, 아무래도
네. 실제 문제이다 보니까 더 공감이 가실 텐데 한번 어떤 것이 정답일지 다 함께 풀어보시죠. 네, 뭔 것 이건 같아요? 좀 쉽지 않나요? 뭐 쉬워요? 일본 예. 틀리기만 해봐.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예. 그 경찰의 신분을 밝힐 경찰입니다. 증표가 라고 있겠죠. 들어가야겠고요. 네. 예. 그다음에 2번도 폭력 행위를 제지하고 아내와 떨어뜨리게 만들어야 되는 것 같고요. 네. 3번도 요청에 따라서 보호시설로 인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답이 4번 아닐까요? 저는 근데 요청에 따라서 관내에 있는 보호실로 인도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또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3번으로 봤는데 뭡니까 답이? 예. 이제 3번 같은 경우에 그 막 피를 흘리고 있다든가 싸웠으니까 뭐 이렇게 다쳐 있으면 의료기관으로 가는 건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모시고 가야 됩니다. 그래요? 치료를 해줘야 네. 되는데 뭐 상담 시설이나 보호 시설로 가는 거는 본인의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 아무리 그러니까 지금 아내가 요청하면 안 싸웠더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 주체가 폭력의 주체가 남편이니까 남편이 아내 아니죠. 아내의 의사를 아내가 성공한 물어봐야죠. 아내의 아내. 요청에 따라서 지금 그렇군요. 예. 폭력을 당했으니까 겁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안전한 데로 이해했습니다. 가시겠습니까 해서 가겠다라고 하면 모시고 가는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어머니들이 내가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집에 있으려고 네,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건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그럼 답은 뭐예요? 아까 지금 우리 아나운서께서 잘 맞나요? 찍으신 거예요. 잘 찍었대요. 네, 잘 찍어. 찍기의 여신 근데 같아요. 4번도 맞는 말 같은데. 뭐가 아 근데 틀린 저는 거예요? 여기서 직접 법원에 요청한다는 이 맞습니다. 말이 아마 형사소송법적 네. 개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검찰로 체계는 되는 거죠? 예. 예, 영장이라든가 이런 걸 청구할 때는 검찰이 검찰로. 하도록 맞다, 되어 맞다. 있고 예, 그런 경찰은 이제 검찰한테 신청을 하고 예. 검찰이 청구해야 됩니다. 네. 순간 제가 좀 몰랐네요. 맨날 이렇게 뉴스에서 하면서 살짝 이제 법원이 검찰로 좀 보였습니다. 네. 굉장히 헷갈리는. 네네네. 자, 이게 그 드라마와 아주 영화를 섭렵했기 때문에 우리 이윤정 아나운서가 잘하는 걸 수 있는데 네. 이게 보니까 4번은 답을 얘기해 주셨고 문제를 좀 이렇게 다 풀어봤지만 좀 어렵긴 하겠지만 이렇게 보니까 새삼 경찰 공무원이 좀 매력적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황 교수님께서 보실 때 경찰 공무원의 매력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현장에서 그 주민들하고 몸이 부딪혀가면서 뛰는 거니까 네. 그런 활동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단순히 뭐 이렇게 돈 벌고 막 이런 거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만큼 매력적인 직업은 없다라고 봅니다. 네. 저도 아마 다시 태어나면 경찰관을 또 하지 않을까? 멋진 예. 경찰관의 말씀이셨습니다. 예. 예. 네, 이번 주 경찰 공무원 시험 특집으로 오늘 3번째 시간 선택 과목이지만 이 면접 시험에도 중요해서 최종 합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 경찰학 개론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네. 황세용 교수님, 마지막으로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문제가 많이 진화해서 굉장히 길어졌거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 암기로는 극복하기 힘든 시험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런 규정을 왜 만들었을까 내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상식을 크게 벗어나진 않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공부하실 때 저는 이게 시험 출제위원하고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출제위원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꼬아서 낼까? 그런 걸 자꾸 생각해서 공부하다 보면 실력이 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예, 좀 더 재미도 있고. 네. 예. 자, 오늘 잡정보센터 공무원 특집으로 경찰 공무원 시험 선택 과목인 경찰학 개론 필승 전략을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 윌비스의 황세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강사님도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업준비생들의 솔직한 고민을 들어보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TV 취업 상담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당신에게 직업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직업은 미래? 직업은 희망이죠. 저에게 있어 직업은 기회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희망을 비추고 기회를 나누는 일. 한국직업방송이 함께합니다. 직업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한국직업방송 1등 보도 채널 연합뉴스TV가 새롭게 만듭니다.
삽정공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취업준비생들의 고민 사연 들어보고요. 어떻게 하면 고민 타파할 수 있을까? 실질적인 방법들을 제시해서 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리는 TV 취업 상담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일자리 방법부터 만나보시죠. 네, 2부 첫 시간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일자리 방방곡곡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와 서울특별시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저희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인천고용센터의 김성자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성자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고용센터 김성자 주무관입니다. 네, 인천 지역의 채용 기업 어디입니까? 네, 먼저 소개해드릴 인천 지역 구인 사업장은 네네. 주식회사 선창산업입니다. 네. 인천시 중구 월미로 북성동 일가에 소재한 합판 MDF 등 종합 목제품 제조업체로서 합판 제제목 생산 공정에서 근무할 생산직 사원 10명을 채용합니다. 예. 네, 생산직 10명이면 많이 뽑는 건데요.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네, 학력은 고졸 이상 응시 가능하고요. 경력 무관하며 청년층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네. 급여는 월 200만 원에 상여 600% 수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구직자분은 워크넷을 참조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네, 주식회사 선창산업에서 인천 지역의 젊은 청년들을 우대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구직자분들 많이 참여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소식 어떤 겁니까?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네네. 주식회사 우영유합입니다. 인천시 남동구 은총로 고장동에 소재한 건설 설비 제조업체로서 CNC 선반 기능직 1명과 생산직 1명을 각각 채용합니다. 네. 네, 건설 설비업체인 주식회사 유영유합에서 CNC 선반 기능직 1명과 또 생산직 1명의 구인권이었습니다. 각각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네, 두 채용권 모두 학력은 고졸 이상이고 경력은 예. 무관합니다. 급여 부분은 조금 다른데요. CNC 선반 기능직은 연봉 2,900만 원이고 생산직은 연봉 2,400만 원으로 연장 수당 포함된 금액입니다. 네. 그리고 경력에 따라서 협의가 가능합니다. 네, 확인하시고요. 자, 채용 일정은 언제까지입니까? 네, 채용 시 모집이 바로 마감되니 지원을 네네. 희망하는 구직자분은 워크넷을 참조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인천 지역 채용 정보는 모두 채용 시이니까요. 이 점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인천고용센터의 김성자 주무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서울 지역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울고용센터의 박가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박가혜 주무관입니다. 네, 서울 지역의 채용 소식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첫 번째로 알려드릴 서울 지역 기업은 네네. 주식회사 엑시스 디자인입니다. 예. 서울 중구 다산로에 소재한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 업체로서 건축 설계사 1명을 모집합니다. 네. 건축업체인 주식회사 엑시스 디자인에서 건축 설계사 1명을 채용한다는 소식인데 참 특화된 업무 같은데요. 갖추어야 될 지원 자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의 학력과 2년 네.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건축학 전공자와 건축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네네. 급여는 월 300만 원이고 접수 마감일은 7월 26일까지이며 예.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네.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는 월 300만 원이고요. 접수 마감일 7월 26일까지라고 하니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다음 알려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TX테크입니다. 네.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에 소재한 수처리 설비 및 약품 판매 업체로서 경력 3년 이상의 수질환경 기술연구원 1명을 채용합니다. 네, 이게 주식회사 TS테크의 수질환경기술연구원 1명 모집하는 건데 경력직 채용이고 지원 자격 어떻게 됩니까? 네, 특별한 지원 자격은 없고요. 네네. 학력 또한 무관합니다. 예, 그렇군요. 경력직 채용직인데 학력이 무관한 게 좀 특이한 것 같은데 우대 사항이 좀 있나 봐요? 네, 주식회사 TS테크 채용 우대 사항이 좀 많은 편인데요. 네네네. 경력 3년 이상 포함 건축 설비공학 전공자와 건축 기사 자격증 소지자 또한 인증 거주자, 차량 소지자, 운전 가능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여는 연봉 3천만 원이며 접수 마감일은 8월 5일까지이니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예.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접수 마감일에는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또 우대 사항이 많다고 하니까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서울고용센터의 박가혜 주무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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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인천광역시와 서울특별시의 채용 정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나아갈 방향을 짚어주고요. 고민을 해결해보는 코너죠. TV 취업상담소 시간입니다. 취업계 베테랑이신 위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예, 자, TV 오늘- 취업상담소 네. 방문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성입니다. 자, 오늘도 저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으신 우리 태성쌤께서 예. 좋은 방법들을 예. 얘기해 줄 텐데 어떤 고민을 좀 들고 오셨습니까? 예, 오늘? 지난주에는 막연하게 해외 취업을 꿈꾸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했고요. 네네. 이번 주에는 그 취업 카페 스펙업에 올라와 있는 그 김태성 고민 상담소 코너에 올라와 있는 질문 중에서 예. 해외 영업과 관련된 추가적인 질문하고 마케팅과 홍보와 관련된 질문들 모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도 그렇군요. 첫 번째 사연은 이윤정 아나운서가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번에는 이 학생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외국에서 외국. 오랫동안 살았던 아. 그 외국. 친구라서 혀를 좀 굴려서 중남미 발음으로 좀 외국, 읽어주시면 외국. 고맙겠습니다. 예. 네, 아이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예. KYNN님의 사연입니다. 네. 해외 영업에 관심 있는 1인인데요. 지난주 방송 잘 봤습니다. 막연히 해외 영업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는데 방송 보고 이 일이 무엇을 하는 건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서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리고 김승재 아나운서의 금단 현상 목소리 연기가 압권이었습니다. 한국이 제가 해볼게요. 예. 자, 그런데 여전히 고민이 있습니다. 다들 좋은 스펙과 경험으로 취업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특별한 스펙이 없는 지원자들은 해외 영업 포기해야 하나요? 저는 멕시코에서 고등학교에 나왔고요. 국내 대학을 진학했지만 성적이 좋지 않아서 지자대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멕시코에서 의류 관련 사업 하시는데 저도 멕시코와 중국을 오가며 도와드렸어요. 저 같은 사람은 해외 영업 어려울까요? 아니면 다른 직무 추천해서 주실 만한 것 없나요? 상사는 영어 면접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라고 역시.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렵네요. 네, 어려운 제가 말씀 오늘- 미안해요. 예, 어렵네요. 예. 이게 지난주에도 이처럼 해외 영업 직무를 스펙 때문에 포기할까 뭐 그런 분이 계셨는데 이 학생에게는 태성쌤은 부족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고민 사연 학생한테는 어떤 조언 해주실까요? 선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선택이라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포기와 같거든요. 예, 예.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포기한다. 그래서 내가 정말 중요한 게 그 대기업이다. 아니면 해외 영업이다. 해외 영업을 정말 하고 싶어. 그러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길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이 학생에게는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지난주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안이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 상사들만을 많이 바라보고 네네. 있는데요. 그러지 말고 대기업 상사와 더불어서 중견 중소업체 상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쪽에서 해외 영업의 기회를 찾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 중견 중소기업의 장점은 일단 채용 프로세스가 굉장히 간단해요. 축약이 돼 있고요. 경쟁도 덜한 편입니다. 그리고 입사 후에도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렇다고 한가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잘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현대자동차 해외 영업 합격자 평균 수량 예. 알려주셨잖아요. 예. 학점 2.7점에 토익이 570점도 예. 있었는데 지방사립대도 있었습니다. 네. 그분들의 자기소개나 면접 답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현대차 면접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 후배의 얘기를 이제 그대로 얘기를 전해드리면 네. 형님, 우리는 자동차에 미쳐 있는 사람이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길을 갈 때도 자동차 소리만 들어도 저건 어떤 엔진, 저건 어떤 게 문제가 있다. 이런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 학생 중에도 한 명이 합격한 학생이 있는데 미국 연수를 갔어. 연수 자체만으로 가점 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주중에도 잠 못 자면서 계속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친구가 했던 일이 뭐냐면 주말마다 자동차를 렌트를 합니다. 세계 각국의 자동차를 렌트를 해서 외국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태우고 여행을 다녀요.
그러면서 나도 자동차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고 외국 친구들이 무엇에 열광하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면서 같이 다녔던 거예요. 그 렌트 비쌀 텐데 그죠? 자기 아르바이트 했던 돈을 탕진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예. 그렇군요. 이런 친구들은 뽑히는 거예요. 네. 자, 어쨌든 뭐 그런 네. 열정이 좀 필요하다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고민 사연도 우리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윤정 씨께서 네. 아주 좀 성의 있게 읽어주세요. 네. 예. 남자분이신가요? 예, 남자분입니다. 그냥 남자입니까? 네. 예. 남자 씨 해봐요. 예. 네. 홍보와 마케팅 직무가 궁금합니다. 저는 지방국립대 신문방송학과 남학생입니다. 홍보 업무를 하고 싶어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신문방송학과에 지원해서 다니고 있는데 과 선배들을 보면 실제 홍보 업무를 하는 선배들은 거의 없습니다. 홍보는 기업에서 많이 뽑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어서 대신 마케팅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솔직히 마케팅과 홍보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취업 포털이나 인터넷 서핑을 해봐도 다 그게 그거인 것 같고 헷갈립니다.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직무의 성격이 많이 다른가요? 그리고 SNS 콘텐츠 관련 경험이 우대사항인데요. 블로그 운영도 경험에 해당이 되나요? 마케팅은 경쟁률이 세다고 하던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홍보와 마케팅의 차이를 설명해라 하면 윤정 씨는 알겠어요? 저도 신문방송학과를 아. 졸업했는데 사실 저도 아직까지 홍보 마케팅 차이를 잘 비슷해 모르겠어요. 보이는데 어떤 예. 차이인가요? 그렇죠. 학생 상담을 하다 보면 직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특히 홍보 마케팅 차이를 구분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마케팅은요. 내 물건 또는 내가 팔아야 되는 서비스 이게 내가 직접 좋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홍보의 경우는 내 물건이나 서비스를 내 입으로 자랑하지 않고 언론의 입을 빌어서 정말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홍보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알리는 건 똑같은데 방법이 좀 차이가 있는 건데 예. 네. 목적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궁극적으로 목적 자체가 달라요. 마케팅은 이익 창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활동들을 통해서 잘 팔고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것이 목적이고요. 네. 홍보는 이미지 증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직접 이제- 파는 것과 어떤 예. 그 이미지를 좋게 보여주는 거 예. 그런군요. 예. 네, 확연히 이제 구분이 가는데요. 네. 그리고 또 질문 중에 SNS 컨텐츠 우대사항이 블로그 운영도 포함되는 건지 궁금하다고 했는데 해당되는 건가요? 예, 블로그 운영 도움이 되죠. 그런데 운영 자체가 도움이 됐다, 했다 안 했다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네. 블로그 운영을 하면서 했던 경험 중에서 이 기업 그리고 이 직무 역량과 연결되는 것을 뽑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블로그 운영도요. 급조한 것은 필요 없습니다. 꾸준히 해온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그렇죠. 이 얘기죠. 방송 보시는 혹시 학부모님들 어. 계시면 3학년이다, 2학년이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블로그 운영을 시키십시오. 네. 자, 그렇다면 이 학생에게 태성 쌤께서 홍보와 마케팅 직무 역량에 도움될 만한 조언을 좀 해주시죠. 이 방송을 보시면 홍보 마케팅의 구분을 우선 확실히 하게 할 수 있을 거고요.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요. 네네. 지원 기업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요, 이 직무에 대한 설명이 잘 돼 있어요. 보통 이 직무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다,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다, 이 일을 계속하다 보면 어떻게 비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리가 아주 잘 돼 있으니까요. 그것을 참고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필요 역량 확인하고 평가표를 만들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자소와 면접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바로 세 번째 고민 사연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태성 읽어보겠습니다. 쌤, 예, 아이디 GWI1님입니다. 예, 네. 예. 안녕하세요. 홍보를 지원할지 마케팅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는 대학교 4학년 여학생입니다. 네. 홍보팀과 일반 마케팅팀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마케팅팀 내에서는 프로모션, 광고, 홍보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고 들었는데요. 홍보팀은 일반 마케팅팀과는 어느 면에서 다르고 또 주로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홍보와 마케팅 지금도 저희가 얘기했었지만 사연 쭉 들어보니까 취준생들이 홍보와 마케팅 차이를 좀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런 학생들이 실제로 많나요?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마케팅을 전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홍보와 마케팅이 어떻게 다르게 일을 하느냐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예. 이거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홍보 마케팅의 영역이 이제 좀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영역이 확대가 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혼선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홍보와 마케팅의 경계가 그렇게 모호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전통적으로 보면 홍보의 영역은 마케팅의 4P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Product, Price, Place, 프로모션 이것으로 나눠진 것의 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프로모션 안에 이제 그 광고라든가 판촉 홍보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홍보가 영역이 점점 커지고 있으면서 예. 마케팅의 영역을 자꾸 침범을 하고 있어요. 그 마케팅 활동 중에서
프로모션 항목에 포함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홍보 영역이 점점 커지면서 4P로 확대되고 또 이제 다른 영역들로도 확대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비자 단체 항의 시위, 뭐 투자자 관리, 그리고 CEO의 이미지 관리 뭐 이런 것까지 같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 직무를 하고 있는 지인의 얘기를 빌어서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홍보는 뭐다라고 하면 홍보는 언론에 대한 로비스트의 활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말로 이제 언플이라고 하잖아요. 예. 언론 플레이 그런 언론을 통해서 메이킹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업무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홍보팀의 구성을 좀 살펴볼까요? 일반적으로 기업의 홍보팀의 조직 구성을 보시면 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대외적인 언론 관련된 활동을 하는 팀이 있고요. 예. 그 안에 그 다음에 그 대내적인 그 언론 활동, 그러니까 대내적인 방송을 한다던가 이런 영역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 봉사와 관련된, 그러니까 사회 공헌팀 역할을 하는 봉사 쪽. 그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네요. 네, 홍보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마케팅 직무도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계속 홍보는 뭐다, 마케팅은 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도 구분이 잘 안 되시는 네. 분이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드릴게요. 네. 김승재 아나운서가 안경을 하나 샀어요. 네, 예. 진짜 샀어요. 예. 얼마 전에. 예, 이거 산 겁니다. 옥을리라는 안경을 사가지고 옥을리? 네, 딱 이렇게 쓰고 나서 어우 이거 정말 좋은데 이거 누가 써도 송중기가 되는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기업주가 그것을 직접 방송 사이사이에다가 안경에 대한 홍보를 광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 안경은 누가 써도 송중기가 됩니다. 딱 좋아. 뭐 이런 식의 홍보를 하는 것, 광고를 하는 것, 이것을 마케팅이라고 하고요. 그렇군요. 홍보는 김승재 아나운서가 이거 썼더니 정말 좋아 이랬더니 연합뉴스 TV의 이윤정 기자께서 김승재 안경 하나로 송중기로 다시 태어나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고기 홍보군요. 예, 이게 홍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딱 되는 네, 거죠. 딱 됐습니다. 좀 보신 분들 좀 어떤 거 홍보와 마케팅의 차이 이제 예까지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못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드리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계신 송중기 팬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그 고민 사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좀 재밌는 의미로 예전에 그 개콘에서 나왔던 쌤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IMJ2590님의 내용인데요. 예, 홍보직에 대해 관심이 있는데요. 광고도 홍보 직무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홍보팀이 주로 언론사들을 상대하다 보니 언론 홍보나 신문 방송에는 주로 뭐 미디어 관련학과가 아니면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던데 비전공자가 진입하기 어려운 건가요? 외부인들을 상대하니까 영업직 못지않게 인물도 좀 따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외모를 많이 보겠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오랜만에 잘 안 되네요. 예, 안 되네요. 정말 잘했었는데. 예. 네, 이 네. 짧은 고민 사연 안에 정말 많은 궁금증을 예, 가지고 계십니다. 아까보다 훨씬 짧은데 질문은 되게 많아요. 네. 홍보 직무 하게 되는 거냐, 뭐 비전공자 진입 어렵냐, 인물 따지냐 아니냐, 예. 되게 네. 많아요. 질문이. 먼저 첫 번째 광고는 네. 홍보 직무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광고는요. 제 광고 제작은 홍보팀에서 함부로 하지 따라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광고 대행사에서 대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그렇다면 이 사연자분은 광고와 홍보의 차이를 정확히 좀 역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또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광고는 일종의 마케팅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송의 시간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신문지 지면을 구매하거나 그 구매한 곳을 이용해서 이런 채널을 이용해서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자랑하는 거고요. 홍보는 핵심 업무는 PR이라고 얘기하죠. 대표적인 업무가 기사나 뉴스 보도를 통해서 남의 입을 통해서 자랑하는 거죠. 이게 신뢰가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언론 대행이라든가 그 홍보 영상, 뭐 위기 관리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렇네요. 트렌드를 보시면 기존의 홍보는 그 전통적인 매체 있죠. 4대 매체라고 하는 지상파 TV라든가 아니면 잡지, 신문, 라디오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뭐 모바일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IPTV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채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미디어 학과 관련이 아니면 들어가기 어렵다. 뭐 이런 질문을 이거는 했는데 좀 동의를 하지 정말 못했지만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전공자가 유리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많은 기업 홍보팀에서 신방과 출신들을 신방과 출신이나 미디어과 출신들만을 뽑지는 않고 있고요. 실제 제가 아는 KT 홍보팀의 사례를 들어드리면 거기 관련학과 출신들은 10%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되느냐? 전공 스펙이 이러니까 나
들어갈 수 있어라고 어필하지 마시고요. 직무 역량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그리고 또 이게 잣대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 게 광고 홍보나 신문 방송했다고 그러면 더 어렵게 또 예. 더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또 그런 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떠도는 카드라 통신 듣지 마시고 우리 잡정보센터의 이 태성 쌤의 말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항상 직무 역량도 잊지 네, 마시고요. 그럼 홍보에 필요한 역량 뭐가 예, 있을까? 역량. 아까 예. 외모 외모인가요? 물어봤는데. 예, 외모는 물론 아닌 거 아시죠? 예, 굉장히 실망하시네요, 윤정 아나운서는. 예,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일단 홍보에 대한 스킬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인적 네트워크, 그러니까 대인관계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렇군요.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역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 회사 제품이 어떤 우위에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기업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네, 이게 그리고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홍보팀 직원은 무조건 말술을 먹어야 된다. 예, 이거 참 저는 술 전혀 못하기 때문에 예.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 선택입니다. 술을 못 먹어요? 그러면 술 먹은 효과를 내면 되지 않습니까? CJ는 어땠었어요? CJ도 선택이었었습니다. 저도 어. 술을 못 마시거든요. 그렇지만 그래요? 저를 술자리에 항상 데리고 다녔었어요. 아하. 술 먹는 효과를 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뭐 그런 데 가면 항상 먼저 술 안 먹어도 테이블에 먼저 올라가거든요. 안 마시고 취한죠. 그죠? 예, 저도 뭐 잘합니다. 테이블에 먼저 올라가서 예. 홍보도 마찬가지예요. 기자들과 소통하고 설득하는데 술 먹은 효과를 내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그렇네요. 목적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 소통하고 그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설득해 나가는 과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술 못 먹어도 되고요. 누구는 술, 누구는 노래, 누구는 취미 뭐 이런 것들로 어필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도 실제 기업 채용 팀장님의 비밀 노트. 비밀 노트 공개해 주세요. 네. 예, 나부터 잘 팔아라. 나부터 잘 팔아라. 예, 나는요, 나 지원자는요, 채용팀 입장에서는 시장에 나와 있는 여러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100대 1이 넘기 때문에 기업 채용팀에서는 100개 상품 중에서 하나만 골라내면 돼요. 나는 상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를 상품화시키지 못하고 잘 팔지 못하면, 나의 가치를 팔지 못하면 기업에 와서 마케팅할 수 있어? 홍보 잘할 수 있어? 못합니다. 잘한다고 생각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나부터 잘 팔아봐라 이 말을 끝으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TV 취업상담소 취준생활부의 어떤 고민 해결 속 시원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네요. 네. 지금까지 위포트의 김태성 취업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역시 공무원 특집 1호 봉개 탄소행은 계속되는데요. 내일은 오늘 함께하신 황세영 교수와 함께 경찰 공무원 시험, 면접 시험의 성공 전략을 공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면접 합격의 비법 알아볼 테니까요. 네네. 내일 방송도 꼭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웃는 얼굴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